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삼복 중 중복인데요.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이 무겁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더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오늘 점심은 영양이 가득한 보양식 드셔보면 어떨까요? 네, 정말 이제는 아침부터 기온이 제법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볕이 정말 뜨겁습니다. 잠깐만 야외에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서 나오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대구와 일부 경북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고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4.4도, 강릉은 21.5도, 제주는 23.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33도, 대전과 대구는 34도로 무덥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 배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켄타우로스 지역 전파 첫 확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죠. 일명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BA 2.75의 국내 첫 지역 감염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요. 충북에 거주하는 20대 A씨가 켄타우로스 감염자로 밝혀졌는데요. 참고로 이 A씨는 국내 두 번째 켄타우로스 바이러스 확진자인 B씨의 지인으로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공항에서 접촉된 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누적 4명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전에 밝혀진 이 켄타우로스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연관성이 없었지만 이 A씨는 B씨의 지인, 즉 선행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된 사례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로 밝혀진 B씨는 지난 7일에 확진이 됐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2주 전부터 어떻게 보면 확진이 되고 퍼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캔타우로스 바이러스가 워낙에나 높은 전파율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2주간의 기간에 4명이 확진됐다는 점에서 전파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워낙에나 최근에는 곳곳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않은 숨은 변이 확진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느리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요, 이 잠복기의 경우에는 확진자 1명으로는 이 켄타우로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정확한 잠복기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서요, 추가 확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추가적인 조사를 밝히겠다,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확진 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게 전파 속도 같은 거 예측이나 전망이 제대로 되나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주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곳곳에 숨은 변이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를 왜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코로나19 관련한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이달 11일부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만 이러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축소가 됐고요. 또 유급휴가 지원 대상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축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유가요. 이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약 3만 원에서 5만 원가량의 검사비, 진료비가 드는데요. 이를 모두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이 높은 검사비 부담이 검사 회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이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해야 네. 돼서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 선별검사소를 만들어서 무료 PCR 검사를 전부 다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미크론 대유행 올 2월부터는 이제 정부에서는 PCR 검사 대상자와 신속항원 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19 무증상자가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가량의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 검사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검사 회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에 약 30%에서 40%가량이 무증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증상자들이 본인에 대한 이 진료비, 검사비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 자체를 회피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고위험군 접촉자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적절한 시기에 입원 치료, 격리 치료도 이렇게 직접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어쨌든 모쪼록 재유행만큼은 막아야죠. 우리 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또 시행을 하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렇죠, 네. 경험이 있으니까. 네. 예,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하나입니다. 정부가요, 이 10년 이상 지속해온 대형마트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요, 법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골목상권 보호 등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서 그 진행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2012년부터 매월 이틀은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었었는데요.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이걸 이제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이런 얘기가 나온 데는. 네, 대통령실 그 국민제한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면요. 국민제한 톱10 가운데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오늘 오전 6시 기준 52만 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건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또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2월 허용 등이 국민 제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제안에 접수된 민원, 제안, 청원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10건을 선정을 하고 이것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서요. 가장 상위의 3건을 국민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 좋아요가 52만 건이요. 52만 네. 건. 야, 이거 놀랍네. 그래서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요, 이 대형마트의 새벽 매송을 제한하는 이 해당 영업 제한 조항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을 했고요.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는 이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거나 또는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온라인 유통업체로 소비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대형마트 규제의 명목이었죠. 이 골목시장, 또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이 크게 엇갈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거예요?
대형마트 측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입장을 좀 살펴보면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 간의 경쟁으로 프레임이 바뀐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학계 등에서 의무 휴업 시행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10년간 지속됐던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온라인이나 대형 식자재 마트가 그 반사적 이익을 누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뭡니까? 대체로 이제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골목 상권이 크게 무너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폐지나 혹은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다라고 밝혔고요.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거 판단하는 것인지 공정위에 오히려 되묻고 싶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다음 이슈는요. 택시난 해소 위한 대책은입니다. 요즘 심야 시간대에 택시 잡아보셨나요? 혹시 정말 안 잡히더라고요. 정말 안 잡혀요. 네, 요금을 아무리 걸어갑니다. 높여도 그렇죠. 안 잡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택시 심야 시간대에 택시난이 심각해지면서요. 정부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 요금제 적용과 함께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개인 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 배차 도입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해소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탄력 요금제부터 한번 제가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탄력 요금제가 무엇인고 하면 이제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그 택시 요금에 대해서 이 택시기사가 요금의 25%에서 100%까지 올려받을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는 방안인데요. 이에 더해서 충분한 택시 공급을 위해서 개인 택시 3부제, 다시 말해서 2일을 영업하면 하루를 휴무하는 이 3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지난 4월 20일부터 이 개인 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저녁 시간대부터 새벽 시간, 이 심야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3부제에 대한 전면 해지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강제 배차 도입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할 때요. 네. 왜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가까운 거리를 찍으면은 더 택시가 안 잡히는 맞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네. 이게 일명 단거리 승객 거부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이러한 점도 택시 대란의 한 가지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고 강제로 배차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플랫폼에서는 택시에만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배차하는 방식이 도입되곤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해서 요금 자체를 높여주면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대책들로도 이 택시에 대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렌터카 택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해갈 수 없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몸의 변화가 있어요. 네. 이 홍조가 뛴다든지 아니면 자꾸 수면 패턴이 바뀌어서 막 애를 먹는 그런 건데 네. 뭐 무슨 질환인지 모르시겠죠? 30대 초반이 뭐. 저는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확히 겪으셨던 아, 증상들이에요. 혹시 갱년기 아닌가요? 이게 갱년기가 흔히 여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도 이게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닥터 하우스에서 만나보시죠.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의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엄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알찬 정보 저희가 드릴 텐데요. 오늘 갱년기 정말 이건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가 않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갱년기는 이제 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게 주 메커니즘입니다. 네. 보통 중년 여성의 병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성 갱년기는 폐경 50세 전후로 해서 폐경이 되면은 이 호르몬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증상도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심기항진,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굉장히 갑자기 불안하다든지 또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여성 갱년기 증상이 나 이제 오나? 이런 거를 본인이 즉각 감지를 하고 병원에 또 빨리 와서 약물 복용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30대 전후로 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피크를 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매년 그 이유가 되면 예. 1% 내외 정도씩 감소가 이루어져요. 확실히 남성과 여성은 뭔가 딱 오는 타이밍과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젖어드는 진행 그 속도. 진행 속도 이게 차이를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이제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나 또는 근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를 그냥 나이에 의한 노화 그런 것으로 판단을 자체 진단을 해버려서 병원에 오는 시기도 늦어지고 당연히 증상도 악화돼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조금 충격적이네요. 30대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군요. 저 이제 44살인데 그러면 1년에 1%씩 떨어지면 저는 14%가 떨어진 건가요? 그러게요. 저도 42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럼 원장님 지금 혹시 갱년기가 이제 오시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남성 갱년기의 주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무기력감.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맞아. 또 잠이 예. 많거나 예. 잠을 자기가 싫어. 잠이 없어진다. 날밤을 샌다거나 잠만 자. 그다음에 우울감. 예. 우울감으로 시름시름. 시름시름. 예. 이게 이제 주 남성 갱년기의 심리적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신체적 변화가 와요. 신체적 변화. 즉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예전같이 근육이 안 붙어. 계속 운동을 하는데도 자꾸 내장 비만, 복부 비만, 허리 둘레가 자꾸 두꺼워지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남성 갱년기의 주증상. 아주 잔인한 증상이죠. 그렇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우리 갱년기 한번 좀 늦춰보고 막아보고 치료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뇨의학과 Q&A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이 없긴 합니다. 여성 갱년기처럼 계속적으로 평생 치유해야 한다는 개념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인데요. 남성 갱년기에도 치유를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깜짝이야. 하지만 네. 남성 갱년기도 네. 호르몬을 제때 잘만 투여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또 남성 갱년기입니다. 식습관, 그다음에 규칙적인 수면, 그다음에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고 성생활도 좀 꾸준히 해주고 그래서 햇빛도 대인 관계도 적극적으로 영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치료의 이제 부작용 간과를 할 수가 없죠. 네. 부작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성 호르몬을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립샘에 암세포가 있다거나 전립샘 비대증이 있는지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성호르몬 투여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로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투여를 하게 되면은 여성형 유방이나 여드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체내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예. 약간 붓기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너무 심하면은 심장에 또는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당연히 그냥 전문의와 상의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냥 함부로 투여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헬스, 운동을 네, 좀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성호르몬을 많이 투여를 하세요. 외부에서 자꾸 성호르몬을 투여를 하면은 네. 이 자체에서 내가 성호르몬을 생성시킬 필요가 없구나 아,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호르몬을 진단이나 적절한 검사 없이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꾸준한 치료 중요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관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갱년기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의 코너 속의 코너,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갑니다. 자, 오늘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아, 오늘 뭔가요? 여기, 이거 뭐 딱 봐도 그냥 뭔가 갱년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음식들인데요. 오늘은 전립샘 그리고 남성 갱년기에 좋은 토메이로 도메이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도메이로. 네. 토마토 안에 라이코펜이 들어있는데 이 네. 함유량이 달라집니다. 아하.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요리를 해야 더 좋은가 봐요. 그 라이코펜을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하냐에 따라서 이 라이코펜을 섭취하는 함유가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토마토 페이스트로 해서 먹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피자나 네. 스파게티를 먹을 때 그 소스, 아, 흔히 알고 있는 그 토메이로 소스, 네. 그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그 인 헬, 아, 지옥 속에 있는 계란. 말은 되게 험악하고 잔인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과연 이거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가 걱정이 되긴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발 맛있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네. 장담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토마토를 4등분, 8등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이제 여기다 넣고 끓이나요? 그렇죠. 10분간 끓일 거예요.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만 넣겠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 페이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요 양파, 그다음에 양송이, 닭가슴살 네. 먹기 좋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마토에 껍질이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 껍질을 보시면 벗기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젓가락으로 빼냅니다. 제가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먼저 올리브를 두른 다음에 다진 마늘과 양파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와, 괜찮겠네. 이걸 여기다 붓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맛있겠다.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야, 와우. 와, 좋습니다. 군침이 돌거든요. 냄새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숟가락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구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있죠? 와, 너무 맛있. 맛은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또 본인이 아빠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본인 갱년기도 해결되고 가족들도 맛있어하고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갱년기에 좋은 음식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토마토 너무 맛있었어요. 네. 남성 갱년기 증상 있을 때 절대로 방치하거나 미루지 마시고요.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 굉장히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닥터 하우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벌써 중복인데, 예, 중복 때 뭐 보양식 특별히 챙기는 거 있어요? 뭐 저는 늘 맛있고 이렇게 감사하게 먹으니까 그냥 평생 그냥 건강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만 꼽자면 남편이 해주는 돼지고기 목살 사다가 이렇게 푹 그 뭐 커피 된장 이런 거 넣어서 네. 구워주거든요. 뭐 새우젓 딱 찍어 먹으면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해주는 남편이 직접.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들은 어떤 보양식 즐기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닭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중복이어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제가 아주 병원 앞에 좋아하는 사장님이 해주신 녹두 삼계탕 먹고 왔습니다. 오, 미리. 삼계탕 좋다. 미리 드셨네. 네. 예. 저도 이렇게 삼계탕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은요 삼계탕보다는 육개장이 끓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궁중의 보양식으로도 많이 활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뜨끈한 그릇 하는 것도 지금 먹고 오면 몸을 좀 펄펄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요? 네, 오늘 저는 지금 수산시장에서 그 팔팔 살아있는 장어가 도착을 해 있어요. 그래서 10마리 손질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가족들이랑 즐기려고 되게 어디세요? 오늘 좀 가만 될까요? 알려고요. 놀러 오세요. 네. 뭐 집에서 그렇게 해 드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장어, 육개장, 그리고 녹두 삼계탕 네. 다 아는 건데 왠지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니까 오늘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해주실 특별 전문의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김민주 피부과 전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선생님은 보양식으로 뭐 드세요? 저요 삼계탕 먹으려고요. 오늘 어쨌든 피부과 선생님이 나오신 거 보니까 피부와 관련된 거 하는 모양이네. 네. 네. 자, 주제 짐작이 가시겠지만 제가 오늘 꽁트로 주제를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 역할을 하고요. 남편 역할은 특별한 분을 오늘 제가 좀 모셨는데 한의사 배우상 선생님 오늘 연기 데뷔하는 날입니다. 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윤 여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이 너무 심하잖아요. 비가 막 왔다가 햇빛이 쨍하다가 그 날씨 때문에 제 피부가 너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보, 이리 좀 와봐. 내 피부 난리가 났어. 어떡하지? 내 얼굴 좀 봐줘, 여보. 왜? 또 무슨 일이야? 정말 내 얼굴 진짜 엉망이 돼. 세상에 내 얼굴 잡티 좀 봐. 막 모공 막 늘어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난 너무 못생겨지지 않았어, 자기야? 아니 참 예뻐. 나 뭐 늘 예쁘긴 하지만 정말 이 더위에 피부가 영 맛이 간 것 같아. 시술 좀 받아볼까? 아니 예쁘다니까. 당신은 24시간 내내 예뻐. 정말 당신 그 영혼 없는 리액션 어떡할 거야? 내가 산 건지 AI 스피커랑 사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진실성 있게 답할 수 없어? 남의 편이야. 남편 역시. 엉망이 된 피부 때문에 정말 속상한데 우리 남편은 그냥 늘 저보고 예쁘다고만 하거든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 피부 이 여름철 어떡할 거예요? 망가진 제 피부 어떻게 되살릴지 선생님들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 피부가 늘어진 것 같아, 나이 든 것 같아. 근데 맞아, 당신 나이 들어 배. 이런 거. 난리 나죠. 정답은 무조건 예뻐. 당신 예뻐. 그렇죠. 영혼을 조금만 담으면 더 좋을 텐데 영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방법을 알아. 네. 근데 이 여름철에 정말 피부 문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햇볕이 워낙 뜨겁죠. 네. 또 땀 나는데 아직까지 마스크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피부가 예민해지는 시기가 딱 지금인 것 같아요. 오늘 저 주제가 그래서 여름철 피부 비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우니까요. 또 자주 씻으시기도 하고 또 씻을수록 사실은 몸이 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자주 씻지 않는 거를 권하시고 만약에 혹시 씻더라도 가볍게 물로 샤워하시는 것을 많이 권하시죠. 저도 물로 주로 하는데 여름에는 너무 이게 찐득하고 찝찝하니까 이렇게 비누로 바닥바닥 뿌득뿌득 씻어야 뭔가 씻는 맛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외로 햇빛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양 피하느라고 여름에 이거 막 더운데도 꽁꽁 싸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햇빛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여름이 되면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요.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이 밤만 되면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예. 정말 여름에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공기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미도 막 올라오는 것 같고 탄력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모공은 정말 이렇게 넓어지면서 늘어져서 모공에 제가 이렇게 못을 박고 싶어요. 거기다 옷을 좀 걸어놓으려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정말 얼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얼태기가 뭡니까? 얼태기는 그 젊은이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굴 권태기라 그래서 유독 얼굴이 좀 못생겨 보이고 네. 안 예뻐 보이는 그 시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네. 얼태기. 그래서 그걸 얼태기라고 얼태기가 그래요? 왔다.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그 얼굴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유독 써서 그렇지 네. 얼굴 말고도 몸 피부도 비상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이제 고온다습한 여름의 특성, 그리고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부염은 여름에 악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굴에만 피부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도 생기기 때문에 몸이 너무 가려워서 여름에 피부과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특히 중노년층에게 여름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철 주의해야 될 피부 질환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거 뭐예요? 뭔가 이렇게 피부가 좀 갈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빨간 게 막 오돌도돌. 그렇죠. 보기만 일어났어요. 해도 가렵지 않나요? 바로 건성습진입니다. 말 그대로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피부염인데요. 이제 건조해서 생기기 때문에 주로 제일 건조한 부위 이제 정강이라든지 팔, 다리 이런 부분에 저렇게 각질과 빨간 반점이 생기는데요. 정말 심하면 진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성습진은 대체적으로 겨울에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아무래도 피지 분비도 줄어들고 지방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에는 여름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보태자면요. 이제 여름이 덥기 때문에 우리가 샤워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씻으시다 보면 오히려 피부는 더 건조해져서 피부 사이에 이제 균열도 생기고 그 사이에 인설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상태로 사실 선풍기나 에어컨을 또 쐬다 보면은 사실 이런 건조증은요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건성습진 증상이 피부 갈라짐 외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건성습진을 앓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각질이 일어나면서도 가려움증까지 동반을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습진에는 합병증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습진 환자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골절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요. 위생열대의학대학원 연구팀이요. 20년 동안 영국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심한 습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척추 골절 위험이 2배나 높았다라고 하고요. 엉덩이와 골반의 골절 위험도 각각 50%에서 66% 정도 높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전신적으로 다 심한 습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척추라든지 골반 골절을 포함해서 13%나 골절 위험이 높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딴 건 몰라도 가려움증은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뭐 가려움을 이렇게 막 때려요. 긁으면 막 피가 나고 하니까 때리기도 하고 뭐 차가운 바람도 쐬고 하는데 혹시 뭐 증상 완화 방법이 좀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요. 내가 덜 씻어서 더러워서 가렵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씻거나 세정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가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씻는 횟수를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꼭 씻어야 한다면 세정제를 좀 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습 가장 중요하겠죠. 네, 여름철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 첫 번째는 건성습진이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거는요. 이것도 울긋불긋하게 올라왔는데 보기만 해도 뭔가 좀 따가울 것 같아요. 네. 네, 간찰진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전형적으로 피부가 맞닿는 부위에 생기는 피부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닿는 부위가 많은 이제 좀 뚱뚱하시거나 네. 땀이 많으신 분들이 증상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심해지는 뭐 예를 들면 겨드랑이나 목 사이 아니면 발가락 사이 이런 접히는 부위에 생기는 습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상의 상태가 심하다면 칸디다 등 진균이라든지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부 질환 발병하면 이거 잘 낫지도 않고 또 재발도 되고 막 이래서 네네. 정말 성가신데 간찰진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뭐 금방 나아요? 사실 대부분의 피부염이 그렇듯 피부과 방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치료약, 먹는 약이나 연고가 장시간 복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스테로이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복용 기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 주의해야 될 피부 질환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피부가 얼룩덜룩한 것 같은데요? 네, 어루러기라고 하는 곰팡이 질환인데요. 이제 대부분 가슴 밑이나 겨드랑이에 하얀 반점이 생겨서 피부과에 내원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이거는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균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땀이 많은 여름에 보통은 심해지게 되고요. 보통은 하얀 반점이 생기니까 이 마이클 잭슨으로 유명한 백반증이 아닌지 의심을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루러기는 특히 여름에 많이 발생해요? 네, 땀에 의해서 이제 진균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 네. 보통 6월에서 8월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 한 겨울에 4배 이상 증가를 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어루러기가요.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은 60%고요. 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은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요. 우리 씻으신 다음에는 잘 말리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옷도 자주 갈아입으시는 것이 좋겠고 속옷 같은 경우는 이제 면으로 돼서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면 옷들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어루러기가 그 곰팡이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날씨 영향뿐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비누를 좀 잘못 써도 이런 질환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우리 피부는요, 약산성의 막으로 쌓여 있는데요. 이 약산성의 막이 우리 몸을 피부 감염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누를 잘못 사용하면 이 막이 깨지기 때문에 진균 감염이나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시중에 나오는 비누가 종류가 있나요? 네, 여러 종류가 있어서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비누는 크게 알카리성 비누, 중성 비누, 약산성 비누 이렇게 나뉘는데요. 리트머스 종이로 실험을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색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려뒀는데. 이게 뭐 산도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리트머스 종이는 이제 과학 실험에 잘 떠올려 보시면 이 pH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알카리성 비누는 pH가 8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푸른색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중성 비누는 pH 7, 보통은 초록 색깔을 띠게 되고요. 가장 건강하다고 나타내는 약산성 4.5에서 6.5의 pH에서는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알칼리성이 시중에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세정력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 세정력이 좋은 비누로 빡빡 피지를 다 제거하면 오히려 피부는 건조해져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피지가 좀 적당히 있어야 피부 보호의 효과가 있는데 너무 뽀득뽀득 다 씻어내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렇죠, 배우 맞습니다. 선생님? 네,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비누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피부 산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정상적인 피부 같은 경우는 땀과 피지가 함께 섞여서 정상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피부가 건강할 때는 약간 약산성을 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를 막는데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너무 세정력이 좋은 비누로 씻어서 산도를 깨게 되면은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부의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피부의 산도가 깨지게 되면은 곰팡이 포자가 피부 속에 숨어 있다가 습해지게 되면 이 포자가 급격하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내 피부의 산도가 깨졌는지 정상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미리 여러분 앞에 리트머스 종이를 좀 놓아드렸는데요. 네. 네. 찾으셨나요? 네네. 먼저 요 리트머스지에 물을 가볍게 좀 묻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을 이렇게 묻혀서 제일 편한 팔뚝에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비누 위에 붙인 것처럼 이번에는 네, 팔뚝에. 맞아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색깔이 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럼 사람마다 이 색깔이 혹시 다르게 나타나나요? 맞아요. 괜히 이런 거 하면 저는 긴장되더라고요. 시험 보는 거 같고 막 그래요. 아, 피부에다가 긴장되는데, 이렇게 오. 붙여놓으면 이 네. 색깔 변화에 따라서 네, 내 pH를 알 수 피부가- 있는 거죠. 아, 네. 지금 그냥 비슷한데. 비슷한데 네. 조금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확실히.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네. 노란색, 약산성으로 나와야 내 피부 산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네. 노란색? 네. 근데 초록색은 뭐예요? 초록색은 이제 중성으로 갔다는 얘기고요. 네. 습관적으로 너무 몸을 자주 씻으시거나 이제 피지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중성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약산성의 클렌저를 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푸른색. 노란색이 나은 거고, 그렇죠? 네,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 건강한 있고요. 피부고. 파란 쪽으로 가면 알칼리. 그렇죠. 보통 초록색이 많이 나오시는데 초록색 같은 경우에 이제 피지 제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봤을 때는 뽀독뽀독해 보이지만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초록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씻었네요. 너무 노라시는 씻는 걸로. 네. 너무 완전 많이 노란색이세요. 제가 안 씻나 봐요. 지금 건강한 피부. 진짜 윤영민 완전 아나운서는 노란색. 건강한 피부네요. 난 초록색인데. 저랑 이재용 아나운서는 확실히 초록색으로 지금 좀 저도 제주에 초록색. 요즘 물이 좀 없어요. 아니 전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오래 안 씻어요. 그리고 물로 그냥 후룩 이렇게 씻는 편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분만 지금 이 색이죠? 그쵸. 배우상 선생님도. 배우 선생님도 노란색, 네. 김정원 선생님도 아니 아까 노란색. 노란색이 좋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네. 저랑 이제 전지혜 선생님, 이재용 아나운서는 좀 덜 씻고 내가 너무 씻었어요. 네, 덜 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깔끔 떨어도 안 되겠는데. 네, 좀 덜 씻고 피부 좀덜 장벽을 씻고 보호해야 좀, 될 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얼굴 피부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몸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얼굴 피부예요. 그렇죠. 저도 얼굴 피부 얘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근데요, 진짜 제가 이렇게 매년 보면은 여름이 지나잖아요. 얼굴이 파샥 정말 파샥 늙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오늘 아침도 거울 보면서 나 얼굴이 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고 늙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일명 광노화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광노화라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여름에 이게 제일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막 색소, 기미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전형적인 광노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햇빛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게 파삭 늙는다고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자외선이 문제. 네, 그렇죠.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의 이제 광합성을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고 또 칼슘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이제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든지 백반증이라든지 이러한 치료를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일부 기능 외에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름철에 그런 자외선 노출이 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파장이 따로 있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A, B, C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자외선 A입니다. 바로 노화광선이라고 불리는데요. 오존층의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대부분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90에서 95%는 자외선 A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 자외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침투가 굉장히 깊게 되기 때문에 진피까지 들어가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 증상 대부분이 자외선 A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피부 탄력이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었네요. 근데 그렇다고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만 계속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습니다.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씨나 계절과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실내 안에 계신다고 해도 영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문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커튼 같은 것을 통과하기 때문인데요. 사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 유명한 많이 사진이에요. 봤어요. 네. 트럭 운전하시는 네. 분인 거죠. 맞습니다. 이분은 약 28년간 트럭 운전을 하셨던 69세의 남성분이신데요. 좌측 얼굴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변했던 걸 보실 수 있겠죠. 아마 운전을 하신다고 좌측에서 바로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변하신 건데 아마 유리 자체의 창문 자체를 가리고 내리고 있어서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A는요, 유리를 투과를 해서 진피층이라든지 표피층까지 침투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 상하신 분들도 피부과 굉장히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김민수 선생님은 많이 보실 거잖아요. 네, 사실 내인성 노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있는 것은 맞는데 광노화, 자외선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피부가 처진다든지 잔주름이 많아지고 피부가 얇아지는 반면에 피부가 두꺼워지는 부위도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면서 소위 말하는 자글자글한 정말 햇빛을 많이 본 검버섯도 많아진 그런 네. 피부가 돼서 이제 피부과에 내원하시게 되죠. 네. 저는 처음에 광노화라는 표현을 듣고요. 네. 빛의 속도로 늙어가는 이런 것처럼 그것도 많이 되네요. 이렇게 주름이 깊게 패이는 게 특징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까 사진에 보시면 왼쪽 표면이 깊게 주름이 파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깊게 주름이 파지면은 피부 두께도 결국은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피부는 상당히 건조하고 거칠어지는데요. 이것이 모두 광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에 햇볕이 비치잖아요. 그럼 이 눈밑만 이렇게 기미같이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름뿐만 아니라 그 뭐 기미, 주근깨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외선 때문인 거죠. 네, 여름에 피부가 검어지는 것도 당연히 자외선 때문인데요. 자외선이 피부 기저층에 있는 티로신이라는 단백질을 산화를 시키는데요. 이 산화된 티로신이 바로 멜라닌 색소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이 색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멜라닌 색소도 많이 생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멜라닌이 많으면 당연히 피부 톤도 갈색으로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진피층에 만들어진 멜라닌이 표피로 올라오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햇빛을 정말 많이 보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색소가 생기거나 태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진짜 자외선 때문에 이게 피부 정말 고민이에요. 또 햇볕도 적당히 쐬야 되는데, 예, 또 햇볕도 또 막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여름이 정말 고민입니다. 근데 똑같이 자외선을 받았는데 어떤 건 기미가 되고 어떤 건 주근깨가 되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둘 다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근데 기미는요, 특징적으로 진피부터 표피까지 멜라닌이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주근깨라든지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주로 표피에만 멜라닌 세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이 기미보다는 좀 쉽습니다. 저는 그 노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모자도 쓰고 뭐 하지만 자외선 크림을 꼼꼼히 바르라고 하도 충고들 많이 하시니까 자외선 크림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름에 얼굴이 타고 뭐 기미도 올라오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자외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정말 매일 바르셔야 되는데요. 혹시 윤영미 아나운서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바르세요? 네, 저는 뭐 기초 화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로션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두드려서 잘 흡수라고 그렇게 바르고 있죠.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어느 정도의 양을 바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번 짜보시겠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는 안 바르는데 이게 화장이 밀려서 이 많이 바르면? 정도 바르고 있거든요. 이 정도요? 예. 이 정도 저건 내 이마에 바르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좀 얼굴 이렇게 백탁 현상이라 그러죠. 하얗게 되거나 화장이 밀리고 해서 네. 많이는 안 봐. 사실 대부분 이 정도 아마 바르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발라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SPF 50, 30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숫자만큼의 효과를 충분히 보려면 원칙적으로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라야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꽤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그러게요. 뭔가 보여주실 것 같은데. 보통 검지만큼 요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머. 이 정도를 발라야 그 업체에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SPF의 지수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양이 요 정도거든요. 저 4분의 1밖에 안 발랐어요. 맞아요. 500원짜리 동전 또는 저희가 검지 한마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오. 사실 그 정도 바르면 이제 얼굴에 떡칠을 한다. 특히 남성분들 왜 골프 치실 때 너무 막 이렇게만 두껍게 바르시잖아요. 강씨같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발라야 되는군요. 맞아요. 왜냐하면 양이 적으면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발라지는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선크림, 자외선 차단 효과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근데 그거 왜 허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근데 여성들은 화장을 하니까 또 그런데 네네. 저는 이렇게 바르고 가면 허해가지고 뜨죠. 좀 막.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 바르면. 네, 사실 백탁 현상 다들 되게 두려워하시고 특히 남성분들은 굉장히 남사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되지 않게 바르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반만 먼저 발라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꼼꼼히 바르는 건데요. 대부분 선크림을 바르실 때 일단 여기는 열심히 다 바르세요. 여기는 아, 그 열심히 친구는 바르시고 얼굴이 내 반도 안 되는데. 그리고 턱도 바르고 그리고 그냥 얼굴 아마- 전체 바르면 되는 네, 거 아닌가요? 이마까지는 네. 바르실 거예요. 이마까지는 바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위들이 몇 부위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눈가. 눈꺼풀. 눈꺼풀하고 눈 밑에까지 꼼꼼하게 안화 주변으로 발라주셔야 되고요. 눈에 저게 들어가면 자꾸 눈에 들어가서 따가워서 말이에요. 따가워서. 좀 닦아주세요. 네. 눈가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입술에 혹시 바르시는 분 계세요? 입술 안 발라. 입술에 입술에요? 노화가 정말 잘 와요. 색소도 잘 생기고.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입술에도 좀 발라줬으면 입술 좋겠고요. 립밤만 발랐는데. 아니 입술에도 근데 발라주셔야 저기 되고. 입에 들어가는데. 근데 립밤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게 아,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걸 발라주셔도 좋고 그리고 귀요?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 그래, 중에 귀 발라. 귀에만 색소 엄청 많은 분들 네. 계시거든요. 아, 귀에도 자외선. 그럼요. 그래서 바르는군요. 귀에도 발라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꼭 잊지 말고 어디까? 뒷목과 목까지. 뒷목. 네. 아. 목만 자글자글 할 수는 없잖아요. 꼭 목까지 이렇게 챙겨 발라주셨으면 좋겠고 이 마네킹이 까만색이라서 이렇게 백탁이 심한데 얼굴에 바르면 이 정도 아니니까 꼼꼼하게 챙겨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크기가 그 정도일 때 아까 그만큼 바르는 거면 저는 그거 2배를 발라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저 선크림 저 올해 하나 사면 네. 내년까지 쓰려고 조금 아끼거든요. 아, 그냥 보통은 이런 기초 제품은 오픈을 하면 6개월 안에 소진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넉넉하게 양껏 쓰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그 해 다 써야 되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여름철 피부 비상 사태, 이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급 처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최고의 건강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뭡니까? 네, 여름철 피부 자외선에 피부가 상하기도 하지만요. 또 자외선에 의해서 열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수분도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만드는 요리는 이러한 수분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오이 콩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더운 딱이죠. 여름날 오이 좋죠. 네. 등산하시는 분들이 수분 보충 때문에 오이 갖고 다니죠. 오이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쵸. 오이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장현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이가 수분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산하실 때 물 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다른 어떤 채소라든지 과일보다 수분 함량이 약 90%를 가지고 있어서 오이 같은 경우는 체내 수분 보충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오이 껍질에는요 섬유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오이를 껍질째 드시면요 영양 섭취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오이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기 때문에 술 드신 다음 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어머님들 오이팩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오이에 이제 실리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세포의 재생을 돕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직접 먹어서 항산화 효과를 보시는 것도 좋고 썰어서 팩을 하시는 것도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저 오이팩 하시던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알로에를 발라서 이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유행처럼.
네, 오이가 정말 우리 피부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자, 그럼 오이 콩국수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재료가 워낙 간단해서 네. 제가 항상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리잖아요. 자, 오늘 재료를 보시면요. 일단 콩국수인데 콩이 안 들어갑니다. 에이? 두부랑 잣, 또 참깨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오이.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만드는 법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콩국수 만들 때 우리가 콩물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두부를 대체로 갈아서 할 거고요.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참깨랑 잣을 넣고 믹서에 같이 드르륵 갈아주시면 돼요. 네.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요. 이렇게 해서 곱게 갈은 이제 콩물이 요거예요. 예, 보기에는 콩물이랑 똑같이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콩물을 좀 부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소금으로 기호에 따라서 간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콩국수랑 거의 유사한데요. 그리고 저는 오늘 국수 대신에 오이를 이렇게 면처럼 예, 썰어봤어요. 이게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깎아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국수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또 채칼에 곱게 썰어서 이제 국수처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수처럼 썰은 오이를 국물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오늘 음식보다는 저 채칼에 관심이 자꾸 가요. 저도요. 공동 구매할까요? 홈쇼핑처럼. 자, 마지막에 토마토를 이렇게 장식으로 올려주시고, 예, 소금으로 이제 기호에 따라서 간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아니, 제가 콩국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오이를 이렇게 그쵸. 채를 썰듯이 해서 네. 콩국수를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국수를 오이로 대신한 거잖아요. 맛이 궁금한데요? 이거는 뭐 다이어트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탄수화물 또 드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국수 대신에 오이 넣어주시면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어요. 훌륭한데? 맛있어요. 아니, 여름부터, 오늘 아침부터 좀 더웠는데 시원하네요. 오이 아삭아삭하고요. 국물이 말 안 하면 두부인지 모를 것 같아요. 어쩌면 고소하고 구수하고 진짜 그리고 맛있어요. 예. 아니, 국물이 좋아. 그래요? 아니, 이재용 아나운서가 그 시식평의 진심이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고소하니 면하고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한 5분 안에 네.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콩국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피부 건강 비법은 김민주 선생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준비한 비법은요, 바로 얼굴 피부 온도 1도 낮추기입니다. 사람의 피부 온도 몇 도가 적당하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36.5도.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36.5도로 배우죠. 근데 그게 36.5도가 피부 온도가 아니라 심부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 온도는요, 한 31도에서 33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옆에 앉아 계신 윤영미 아나운서 네. 피부 온도를 한번 재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조명이 지금 강렬하기 때문에 맞아요. 피부 온도가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네. 걱정이네요. 이게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어디를 재면 될까요? 얼굴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35.5도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면 정말 높은 거죠. 건강한 피부 온도가 31에서 33도. 근데 35.5도면 31에 35. 굉장히 많이 열을 받으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우리 얼굴이 사실 한번 확 달아오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얼굴 이 피부가 온도에 예민한 것 같아요. 정말 생각보다 피부 온도가 예민해요. 왜 우리 표현하잖아요. 정말 열받는다, 열 올라온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정말 뭔가 이렇게 화끈거리고 뜨끈뜨끈한 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요즘 더워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또 네. 화나는 일 많잖아요. 열받아서 올라가고 맞아요. 조명 때문에 좀 올라가고 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피부 걱정이네요. 답이 네. 있나요? 제가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너무 간단해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만의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머리끈입니다. 저 머리끈 여기 지금 손목에도 차고 네. 다니는데. 사실 네. 저도 머리가 길지만 이제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어서 머리를 잘 풀고 다니는데요. 네. 여름에 이제 땀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네. 머리만 간단하게 묶어주셔도 생각보다 피부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네. 묶고 나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늙기 싫어서요. 아니, 제 저도 머리 묶을래요. 그 머리카락 길이가 제가 좀 길잖아요. 네. 한번 묶어보. 아니, 근데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시원하죠. 그래, 여기를 덮고 있으니까 목덜미. 네네. 더운데 이렇게 확실히 뒷목이 시원하고
바로 피부 온도도 잘 네네. 떨어지거든요. 완전 달라요. 우리 앞으로는 이제 머리 다 묶고 방송하죠. 화요일마다 매번 묻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 피부가 열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좀 발생해요? 그게 자외선에 의해서 광노화가 되듯이 열에 의해서 열노화가 옵니다. 그럼 당연히 기미, 검버섯 같은 색소 질환이나 뭐 주름살 이런 게 당연히 생길 수 있고 피할 수 없는 내인성 노화에 맞춰서 거기에 더불어서 열노화까지 생기기 때문에 여름철은 정말 노화와 맞서 싸워야 하는 정말 무서운 계절입니다. 네, 나이 들어서 뭐 노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열노화만큼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머리끈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시죠. 네, 피부 온도 내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티슈입니다. 네. 물티슈로 설마 뭐 얼굴을 닦아내라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니, 메이크업 잘하시고 닦아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피부 온도 낮춰보고 싶어서 정말 실험 많이 해봤는데 정말 물티슈만한 게 없거든요. 먼저 얼굴 온도를 처음에 재봤습니다. 36.3도가 지금 나오죠. 높다. 이렇게 얼굴 높으면 정말 노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티슈를 저렇게 얼음물에 한 10초 정도 적셔 주시고요. 그리고 물기를 이제 짜야겠죠. 얼굴에 붙이는 게 아니라 목에 붙이는 겁니다. 네. 경동맥을 감싸주는 게 포인트고요. 저렇게 한 1분 정도만 있다 쟀는데도 35.4도, 거의 1도 가까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물티슈를 준비를 해주셔서 네네. 대봤거든요. 난 이것도 저 콩국수 먹기 전에 수다 끓였는데. 저도요. 쓸 뻔했어요. 엄청 시원한데요? 네. 확실히 다르죠? 진짜 시원하죠. 어이 시원해. 앞쪽으로 붙이시면 더 좋아요. 야 시원하다. 목 앞에. 네. 아니 목에 댔는데 얼굴 위쪽이 다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예요. 열이 느낌이. 확 떨어지는 느낌. 야 이거 등산 다닐 때 이거 한번 괜찮네. 해봐야지. 아니 우리 아버님들 식사하시기 전에 물티슈 쓰시고 목 이렇게 닦으시잖아요. 과학적인 그냥 거예요. 옆으로 내리시는 작업이었나 그렇죠? 맞아요. 오, 네. 확실히 시원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얼굴로 가는 혈관이 경동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얼굴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고요. 근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얼음물이나 냉동실에 잠깐 담그거나 넣어두시면 더 좋기는 한데 일상생활 중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실온에 있는 물티슈만 가볍게 올려주셔도 어쨌든 내 피부 온도보다는 시원하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얼굴의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던데요? 네, 대부분의 극단적인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선풍기 바로 앞에 앉아 계시거나 에어컨 바람 에어컨 바로 밑에 계시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져서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오히려 피부 증상이 노화가 심해질 수 있고요. 너무 덥다고 해서 얼음물이나 이런 거를 얼굴에 직접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시원은 하시겠지만 네. 오히려 이 극단적인 온도차 때문에 피부 노화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네. 꿀팁을 배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피부 건강 비법은 배우상 선생님이 준비해놨는데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독소 배출의 길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 인체에는요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폐도 되고요, 간, 또 신장, 림프계 거기에다가 피부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폐 같은 경우는요 산소 교환을 하잖아요. 가스 교환을 통해서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고요. 간에서는요 혈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 자체를 해독하는 역할을 해주고, 신장 같은 경우는 노폐물을 여과하죠. 또 림프계 같은 경우는요 이 밤 사이에 온몸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청소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같은 경우는요 땀을 통해서 바깥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피부가 땀이 나지 않고 독소 자체를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드름이라든지 뾰루지라든지 또 잘 낫지 않는 한성 어떤 포진 같은 증상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체질에 따라서 피부도 다르다고 그러던데. 예, 물론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부분이 이제 사상체질이어서 사상체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자 하는데요.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가 좀 얇은 편인데 대신에 좀 거칠고 건조한 어떤 형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양인 쪽에서 있는 분들 중인데 이분들은 열이 좀 많아요. 피부 자체가 조금 얇고요. 반면에 태양인은 좀 건조하고 거친데
비해서 소양인 같은 경우는요, 피부가 좀 부드럽고 그리고 탄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양인은 피부 자체가 약간 검은빛을 띠는 분들이 많죠. 다른 분들보다 검은 색깔을 좀 보이신다라고 하면 피부 상태에서 소양인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재 질병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태음인 같은 경우 건조해지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두껍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또 거칠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피부에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는 피부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피부과라든지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한의학의 마지막으로 소음인들도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매끈매끈하고 힘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왜 손발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부 장기의 건강을 가늠하시잖아요. 그럼 피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폐하고 연결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피부 같은 경우는 폐와 부가 합되고요. 또 폐의 기능 자체가 피부에 있는 털에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폐 같은 경우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는 장기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폐가 건강하게 되면 면역력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것도 침투하기가 매우 쉬워지고요. 이럴 때 피부에 여러 가지 습진이라든지 어떤 건성 피부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드러기나 여드름 나면 그냥 피부가 좀 안 좋아졌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부 장기와 연관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또한 폐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소화기 장기, 위와 장에 문제가 생겨도 피부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 대장금이라든지 어떤 허준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피부에 여드름이 났는데요. 이것을 장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기를 다스리는 약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몸속에 있는 소화가 잘 돼서 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가 없으면 피부도 건강할 수 있는데요. 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특히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이 장에 트러블이 생기시게 되면 피부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건조한 증상에서부터 여드름이라든지 풍진과 같은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을 잘 다스리면 피부가 자연히 좋아질 텐데 그래서 오늘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일단 중국의 유명한 아주 미인, 대표적인 미인 누가 생각나시나요? 양귀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들 양귀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귀비가요, 어렸을 때는 피부도 약간 거무스름하고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귀비 집안에 살구나무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살구가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에 열리게 되는데요. 살구가 노랗게 열리게 되면 그때 이 살구를 따서 열매에서부터 씨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양귀비가 시집갈 나이가 되면서 피부도 고와지고 용모도 또 몸매도 정말 좋아졌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궁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양귀비의 미용 비법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귀비 미용 비법 중에 하나가 살구 말씀드렸잖아요. 네. 살구 씨 같은 경우 살구와 살구 씨에는 비타민 E가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것은 피부 노화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높은 물을 잘 처지를 해주고 독소를 발출을 시켜주는데요. 살구 씨를 한의학적으로는 행인이라고 부릅니다. 행인 같은 경우는 폐를 윤택하게 해주고 변비를 해소해서 장의 독소를 잘 배출시키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거기다가 피부의 염증 같은 거라든지 독소를 배출해 주는 데도 상당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살구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살구차군요. 네. 오늘 준비했던 이 살구차는요, 5월에 제가 따가지고요, 청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 드시게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맛있다. 이거 마시면 또 예뻐지는 거잖아요. 양귀비가 다 마셔야겠다. 단맛에 은은한 단맛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예, 삭감 고급스러운 깔려지죠. 단맛.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양귀비 같은 사람은 진짜 이뻤던 거예요. 그때 무슨 피부과가 있어, 성형외과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냥 오직 자력으로 이쁜 거 아니에요? 살구씨 덕분에. 네. 아우, 다 마셨어요. 맛도 좋고 또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름철에 또 피부 질환하면 제일 곤란한 게 가려움증이에요. 네, 맞습니다. 가려움증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가려움증 많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연못에 가면 우리 개구리밥 한번 보신 적 있죠? 네, 개구리밥 꽉 차져 있는 것을 연못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개구리밥이 한약재 명으로는 부평이라고 부릅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피부가 습진이 나고 가렵고 또 아토피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게 되는데 열을 내려주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해독 증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요. 이 부평 한 20g을요. 물 1리터에 넣어주고 한 10분간 팔팔 진하게 끓이세요. 이것을 가려운 부위에다가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환부를 한번 대주십시오. 그럼 건조하고 가려운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물이 식게 되면 세안을 해주시고 또 목욕을 하실 때 가루를 자체를 어떤 입욕제로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오늘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건강한 여름 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어제 정말 덥던데 오늘도 네. 그럴 거라면서요? 오늘도 굉장히 아. 덥습니다. 특히 오늘 중복이라서 모두 보양식 챙겨 드시면서 기운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